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안팎의 오정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팎의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효자손이 되어서 간지러운 부분 시원하게 긁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에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빌라 앞 주차도 죄가 되나요? 음주운전 사고 시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아동학대 신고하면 이혼이 빠르게 진행될까요?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어요. 네, 음주운전, 이혼,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신문과 방송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의 판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작업치료사가 치료 중 발생한 낙상 사고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작업치료사라고 하면 사실 이 신체적, 정신적인 어떤 장애를 지닌 분들의 회복을 돕는 일을 하는 분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낙상 사고가 발생한 건가요? 네, 이번 사건은 2022년 10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6세 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떨어지면서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사건인데요. 네. 당시 작업치료사였던 피고인이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무게중심 훈련을 진행하던 중에 아이가 기구 이동을 거부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해당 아동은 상완골 골절 등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요. 피고인은 당시 부산 동래구의 언어발달센터에서 자폐 및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통합 치료를 해오던 작업치료사였고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쨌든 사고로 아동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7주 동안 치료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검찰은 이제 작업치료사가 좀 부주의했다고 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1대1로 치료하는 상황에서 아동의 낙상을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그로 인해서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기소한 것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좀 드물게도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먼저 1심과 2심에서 어떤 판단들이 나왔는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1심 재판부는 2024년 6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지만 초범이라는 점은 그래도 유리하게 고려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형도 무겁다고 항소를 했고요. 2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28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금 줄어들긴 했네요, 2심에서. 네, 그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측과 500만 원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아마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점을 크게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1심과 2심에서 유죄였던 이러한 판단이 대법원에서는 아예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작업치료사분을 왜 무죄라고 판단한 걸까요? 네, 대법원에서는 우선은 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아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아동이 스스로 이 작업 치료사를 밀치고 기구와 함께 넘어진 사고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통상적인 치료 기구를 사용했고 낙상 방지용 매트도 준비하는 등 나름의 예방 조치를 다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네. 특히 아동이 예기치 않게 교사를 밀치고 강하게 넘어진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으며 결정적으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를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아동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하게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느냐, 이게 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뭐 낙상 방지용 매트도 있었고, 이것들을 대비를 다 했음에도 회피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일단 이번 대법원의 판단 핵심은 단순히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치료사의 과실을 그 개연성만으로 쉽사리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과실 책임을 인정하려면 단순한 결과 발생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치료사가 해당 상황에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물론이고 그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지가 명확히 특정돼야 한다는 거죠. 네. 결국 이 판결은 형사처벌에 있어서 주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의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그러한 대법원의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사실 좀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그 기존의 그 판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판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애 아동의 치료 도중에 낙상 사고가 발생했지만 작업치료사가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했고 또 현실적으로 회피하기 어려웠다면은 이 업무상 과실치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로 함께 했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모욕죄로 신고를 한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주차 문제로 인해서 싸우다가, 네, 다른, 같이 나온 여자분이 저한테 욕을 한 건데, 네. 경찰관 앞에서 욕을 했거든요. 아, 네네. 경찰관 2분 있고, 상대방 2분, 저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모욕죄를 신고한 거에 대해서 그분이 처벌을 이미 조사까지 다 됐긴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건축물 침입죄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네. 그게 건축물 침입으로 가능한지 저를 고소하는 게 아, 네.
그게 저는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아, 네네.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이제 주차 문제로 좀 뭔가 갈등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상대방 분이 경찰관 앞에서 이제 욕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모욕죄로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도 지금 건조물 침입으로 또 이제 좀 네.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건가요? 그래서 저보고 모욕죄를 취소 안 해주면 자기네들은 그걸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거를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네네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이제 오정석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궁금하다고 여쭤봐 주신 건조물 침입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이 골목에 주차를 하셨던 거잖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려야 좀 마음이 안심이 되실 테니까 제가 좀 잘 안 들려가지고. 잘 들리시나요? 조금 네. 소리를, 네. 네, 일단 건조물 침입죄는요. 네.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 그 침입이라는 건 뭘까요? 관리자의 네. 의사에 반해서 어떤 경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건물 내부, 그리고 출입문 안, 네. 뭐 현관문 안, 네. 공장의 뭐 창고, 뭐 이런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명확한 공간이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주택가 골목길이나 건물 네. 밖에 주차 공간, 지금 상담자분이 주차하셨던 곳이 건물 밖에 주차 공간이고 골목길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곳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통행이 가능한 장소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주차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이제 그 해당 공간이 사유지이고요. 네. 그리고 뭐 출입 금지, 이런 뭔가 관리하고 있다는 명확한 표시가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뭐 반복적으로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 들어오면 안 된다,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했다거나, 네. 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이제 건조물 침입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는데, 혹시 그런 사정이 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골목에 주차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상대방이 뭐 이거 고소 취소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합의금을 제안하진 않았나요? 합의금 제한하기 전에는 처음에 취소 안 해주면 자기네들도 하겠다라고 하다가 합의금을 20만 원 준다고 했다가 30만 원까지 주신다고 했거든요. 30만 원까지요? 네.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건조물 침입을 안 한다고 합의서를 쓰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할 생각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알겠다고 하고 경찰이 지금 원주에서 있던 사건이 아니라 인천에 있던 사건인데 제가 원주 사람이라 네. 그쪽으로 이송된다고 해서 아직 정작 이제 경찰관한테 배정이 안 됐거든요. 인천 경찰관한테는. 아직 합의가 되진 않은 상황이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일단 건조물 침입은 성립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요. 네. 그거를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30만 원에 합의하는 것은 네. 사실 그 합의금이 좀 많이 경미하다고 보이긴 해요. 네. 보통 합의금이 적정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합의금은 적정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네. 아버지가 뭐 돈이 엄청 많은 재벌의 아들한테는 합의금이 1억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돈일 거고요. 네.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합의금 100만 원도 엄청나게 큰 돈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형사 합의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뭐 치료비라든지 뭐 정신적 위자료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는 의사를 표시해주는 대가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사실 뭐 쉽게 말하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값인데 그래도 일반적인 합의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네. 죄별로. 이제 모욕죄를 예를 들어보면 네.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네.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뭐 모욕으로 사실 징역 가는 일은 거의 없겠죠. 네. 보통은 이제 약식 명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가지 않고 검사가 바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요. 네. 되게 가벼운 사안은 50만 원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100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자주 있고요. 네. 200만 원까지는 잘 안 나오긴 해요. 어쨌든 그래도 50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의가 안 되고 이게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돼서 약식으로 간다면 네. 최소한 50만 원은 벌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네. 합의금 30만 원만 내고 이 사건을 쉽게 말하면 퉁치는 것은 사실 네. 엄청 이로운 상황이죠, 그분한테는. 그렇죠. 근데 우리로서는 그래서 합의금을 조금 더 증액을 요청을 하는 것도 네. 충분히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거기서 사실 또 중요한 게요, 모욕죄는요, 네. 이 죄의 특성이 친고죄라고 해서 네. 우리가 고소를 했는데 이 고소를 취소를 하면요, 네. 이게 그냥 유리한 정상, 그러니까 그냥 선처해 줄 수 있는 참작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요, 네. 완전히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가 돼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약식 기소든 뭐 구공판 기소든 뭐든 할 수 없고 공소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고죄, 이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합의가 다른 범죄에서보다도 훨씬 더 크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점을 좀 고려하셔서 합의금을 조금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요청을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다 말씀을 먼저 해주셔가지고. 근데 여기 그때 그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원주에서 사시고 네. 인천에서 뭐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도 좀 맞아요. 그게 이송이 된다고 했는데 그 경찰관 마음대로 이송을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건지도 어떤 거가 맞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형사 사건은 네. 범죄지 관할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인천이잖아요. 네. 그럼 사실 인천 경찰서가 관할을 갖는 게 원칙적이에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상담자분께서 원주에 사시니까 원주에 있는 경찰서로 이거를 뭐 신고를 하셨든 고소를 하셨든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피해자, 고소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 해당 경찰서에서 보통 피해자 조사, 고소인 조사라고도 하고요. 그 조사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상대방 피의자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송을 이제 하는. 이송을 시키죠. 보통 사건이 대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서를 막 따로 쓸 필요 없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모욕죄만 취소해주면은 끝날 상황인가요? 아니면 합의서를 써야 할까요? 고소를 취소하는 방법을 그냥 물어보시는 거면요. 네. 사실 합의 없이 그냥 고소 취하는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건조물 침입이 우리가 네. 성립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상대방이 진짜 복수심에 그거를 고소를 해버리면 네. 어쨌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도 가셔야 되고 네. 또 이게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소도 해야 할 것이고 네.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까지도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시간적, 경제적 모든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법률적으로만 조언을 드리면 네. 뭐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네. 반드시 뭐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시간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그냥 원만히 좀 화해하시고 그냥 네. 고소 취하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 네, 뭐 더 궁금하신 알겠어요. 점은 없으시고요. 네.
네, 목소리가 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너무 네. 감사해요. 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좀 차근차근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 방송이 유튜브에도 다시 보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시 뭐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기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건조물 침입을 상대방에서 이제 좀 언급을 하셔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성립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확실히 좀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가서 또 조사를 받고 하는 그런 생활상 불편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금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상대방 쪽에서 20만 원 얘기했다가 30만 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합의금이 딱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50만 원, 100만 원 선에서 요즘에 그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뭐 부르는 게 값이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주차와 관련해서 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실무에서는 좀 뭐 이런 일들 종종 들어오나요? 아니요. 아, 그렇진 않나요? 네, 사실 보통은 이런 일들은 네. 너무 이 액수로 따져도 경미한 사안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까지는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냥 이렇게 좀 약간 그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사실 변호사를 찾아오긴 쉽지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원만한 합의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모욕죄와 관련해서 좀 일반 시청자들이 좀 주의하면 좋을 점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모욕죄에 관해서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요. 네. 일단은 모욕죄가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참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아, 네. 그냥 단순히 욕만 한 경우에 모욕죄가 음. 감립하는 경우도 있고 성립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이게 판례도 참 오락가락한단 네, 판례도 말이에요. 어떤 표현들은 우리가 듣기에는 좀 감정적으로 너무한 것 같은데 무죄가 나올 때도 있고요. 네. 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치열하게 법적으로 다투고 따지고 물고 하면은 모욕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제가 아까 전화 상담자분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 굉장히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엄청나게 모욕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면 그거는 변론의 문제인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인 싸움에서 공권력의 도움을 받고자 형사가 고소를 모욕으로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상호 간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들이는 일들이 조금은 없어졌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좀 이제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 뒤에 또 일어날 일들은 상당히 또 시간적으로도 많은 또 괴로운 과정들이 있다, 이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 또 뭔가 너도 뭔가 잘못한 거 있지 해서 또 맞고소를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는 사실 건조물 침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분이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대방에게 합의를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너도 건조물 침입으로 내가 신고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나 보네요. 네. 그랬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원만하게 합의를 잘 하는 쪽으로 이야기까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변호사님, 오늘 이제 다양한 방안들 제시해 주셨는데 상담자님께서 이것만큼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 있을까요? 건조물 침입 걱정하지 마세요. 성립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리고 기억할 점이라기보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상대방이 어쨌든 먼저 합의를 제안을 했다는 것은 사과의 요청입니다. 그 합의금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향후 건조물 침입 성부와는 좀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서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사전에 방지하고자 원만히 화해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일단 현실적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합의금을 조금은 상향을 해서 요청을 해 보시고요.
그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하면서 대신 이제 상담자분이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없게끔 추후 건조물 침입, 뭐 기타 등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사실 이 상대방이 이 상황을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좀 태도를 취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차근차근 잘 대응하셔서 원만하게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올해 1월 친동생이 음주운전 중 앞차와 접촉사고가 나면서 상대방이 이주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경미한 사고에 비해 다소 과한 금액이라고 판단해 보험 처리만 했었나 봅니다. 보험사에서 총 650만 원을 지불하고 대인 대물 보상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후 경찰에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간 동생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봤더니 300만 원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개인 합의가 꼭 필요하다던데 초범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과한 건 아닌지, 만약 합의를 한다면 작성된 합의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재판 전이라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동생이 공무집행 방해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올 3월에 끝났는데 이게 혹여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현재 이제 음주운전 사고를 이제 이 동생분이 내셨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는 이제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음주운전의 경우 이제 피해자가랑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수감이 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단순히 음주운전이면 몰라도 어떤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그 형사 합의 여부가 실제 처벌 수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 또는 실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욱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교도소의 수감이라고 했는데 이제 약간 그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지. 네, 이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릴 여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구속 수사,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이제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로 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결수인 거죠. 미결수 영수. 그리고 이제 재판이 끝나고 유죄 확정 판결이 돼서 실형이 선고가 되면 교도소로 이감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이 사연에서 교도소라고 표현을 하신 걸 봤을 때 뭐 잘못 표현을 하신 걸 수도 있지만 대개는 미결수의 경우에도 구치소의 이제 시설적인 문제로 좀 공간이 부족해서 미결수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로 수감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재판 전이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지금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라 생각하시고 이 지금 저희의 상담 내용을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합의금을 500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이 합의금 어떻게 뭐 적정한 수준을 좀 넘었다고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듭니다. 또 상해까지 입게 되는 네네. 경우이니까요. 일단 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네. 피의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부분입니다. 아, 합의가 절실한 사람일수록 합의금이 얼마나 높든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네. 동생분의 경우에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고요. 네. 정확한 음주 수치는 지금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속 수사로 진행된 것으로 봤을 때 음주 수치도 꽤나 높은 수치일 것으로 지금 좀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지금 죄질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합의금 생각을 할 때 이 피해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피해자가 이 합의서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굉장히 좀 와닿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동생분의 상황에서는 사실 합의금 500만 원이 아니라요, 1000만 원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 의뢰인이었다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합의가 절실히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주셨고, 보통 이제 음주운전 사고로 이제 합의서를 작성할 때 뭐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피고인을 처벌하기를 원치 않으며 향후 이제 민사소송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 부재소 합의까지 보통은 다 넣거든요. 그래서 향후 형사상, 민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 외에 실제로 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합의서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의금 수령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서인지도 명확하게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건 일시나 장소, 그리고 사건 번호가 있으면 사건 번호를 기입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나 날인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피해자가 만약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서명도 필요합니다. 좀 이런 문구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좀 실질적이고 유효한 합의로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시에는 이러한 내용 등을 좀 검색을 하셔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차근차근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절차적인 문제도 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합의서를 작성하면 어디에 제출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형사사건 하나가 발생을 하면은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작성이 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때는 경찰서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면 이 기록을 그대로 넘겨서 검찰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검찰에서 재판으로 기소를 하면, 법원으로 기소를 하면 그 기록이 또 그대로 넘어가서 법원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합의서는 어디로 제출을 해야 되느냐? 이 지금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렇죠. 사연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네. 안 주시긴 했는데, 아직 기소가 되기 전이라면요, 검찰 수사 단계에 있고 검찰이 지금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건이 이미 재판에 넘겨져서 기소된 상태라면 사건 담당하고 있는 그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사건 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법원에 접수하셔야 하고요. 근데 이제 안전하게 가능하다면 검찰청과 재판부 양쪽에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합의서를 제출하면 재판 전이라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보석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헷갈릴 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석이라고 칭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형사소송법상 보석은요, 기소된 이후,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간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재판 전이라면 보석은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또 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보석이 아니라 구속 적부 심사라는 것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구속이 과연 적법한가, 부적법한가, 이거를 심사해 달라, 부적법하면 나오게 해달라라고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사 합의서뿐만 아니라 반성문, 그리고 이제 가족들, 친구들의 탄원서, 그리고 주거가 늘 일정하다, 주거가 확실하다, 이런 확인서, 이런 것들도 함께 제출을 하면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근데 다만 음주운전 사고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란 말이죠. 네. 지금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그 공무집행 방해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올 3월에 끝났다고 하거든요. 네, 이 부분 판단에 아주 큰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동생분의 집행유예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끝난 상태여서 이전에 그 집행유예 받았던 형이 되살아나는 이른바 외상값 받는다고 하죠. 그런 경우는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원은 이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한번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주요 사유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령 형식적으로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단순한 전과 이상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범행을 저지른 시기가 그 집행유예 기간 내였다면 실질적으로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고, 그게 이제 다 지났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상황일수록 피해자와 합의금이 얼마가 되든 빨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성문이나 탄원서, 기타 정상 자료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상담자분 그리고 가족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인 선임, 이거 빨리 필요한 사건이고요. 변호인 선임이 어려우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와 빨리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동생분이 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 그리고 탄원서 이런 거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하고요. 지금 이거는 또 음주운전 사고이기도 하잖아요. 차량 처분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가족분들 탄원서 내용에서도 앞으로 이 피고인을 위해 가지고 좀 개전에 그러니까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도록 가족들이 옆에서 늘 예의주시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을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족이 실제로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고 이를 탄원서를 통해서 재판부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사실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또 대비하셔서 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친오빠가 올케 언니와 사이가 안 좋아요. 둘이 이혼 얘기가 오고 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오빠가 외도를 했나 봅니다. 올케가 저희 친정에 가서 부모님에게 소리 지르며 집이며 재산은 다 자기가 가져갈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부모님도 저도 지쳐서 오빠에게 그냥 빨리 합의 이혼하라고 했는데 재산 분할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며칠 전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올케가 8살, 6살 된 조카들을 저희 집 앞에 놓고 가버렸습니다. 저희 집은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비 오고 바람 많이 부는 추운 날이었는데 애들을 복도에다 두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저에게는 애들 집 앞에 있으니 데리고 있어 달라며 메시지 하나만 달랑 보냈고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당시 저는 외출 중이었는데 다급하게 집으로 가보니 아이들이 아파트 복도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는지 모릅니다. 조카들은 엄마가 할머니네 집은 머니까 고모네 가 있어 라며 저희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엄마가 무서우니까 고모랑 있고 싶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나쁘고 친오빠가 외도한 것에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건 이해하지만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올케가 너무 괘씸한데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조카들의 엄마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들어보니 아동학대가 있었다면 이혼도 빨리 된다고 하던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참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날이어서 그런지 저는 좀 마음이 좀 짠하네요. 이 비 오는 날에 추운 날에 이제 어린 아이들 둘이서 집 밖에서 좀 덜덜 떨고 있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이 행위 자체가 좀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부터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애들이 무슨 죄인가요? 사연만 들어도 마음이 네. 아프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일단 당연히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추운 날 어린 자녀들을 아파트 복도에 홀로 내버려 두고 떠나는 행위는 아동학대, 그 중에서도 방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이번처럼 아이들이 8살, 6살 정도라고 네. 했죠. 그 정도 나이에 기온도 낮고 위험한 날씨였고 보호자가 외출 중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면서도 문자 한 통만 띡 남기고 애들을 복도에 방치했다면 이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엄마가 무섭다는 표현을 했다는데 이게 뭐 정서적 학대까지 이렇게 좀 과장하긴 쉽진 않지만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애들 진술 내용 중에서 이제 엄마가 무서워요, 고모랑 있고 싶어요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네. 사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애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위협이나 공포를 느끼는 환경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정서적 불안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의 고모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 이 아동학대로 좀 신고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아이들한테 뭐 엄마로부터 뭐 폭언이나 다른 학대 행위를 당한 게 없어 이렇게 물어봐야 할까요? 네, 당연히 물어보고 그거를 이제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다만 물어보실 때 좀 어떤 식으로 물어보실지에 대해서 제가 좀 예시를 네네네. 드리면요. 사실 어느 방향으로 또 답을 정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애들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애들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요즘 엄마랑 지낼 때 기분은 어땠어? 뭐 혹시 속상했던 일이나 무서웠던 일 없었어? 뭐 누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어떤 기분이 들어? 좀 네. 이런 간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애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뭔가 피해가 있었던 사실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말이나 반응들은 반드시 메모 기록도 중요하지만 뭐 동영상 하거나 촬영이나 동영상을. 녹음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동학대로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후에 절차는 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우선은 이제 고모이신 이 상담자분께서도 애들을 일시 보호하고 있는 가족으로서 이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112 경찰 신고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1391번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고요. 신고가 접수가 되면 보통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이의 상태 그리고 당시 정황 그리고 보호자 진술 등을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아동과 보호자 주변인에 대한 면담 그리고 방문 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라면 심리 상담이나 전문기관 연계도 바로 진행되고요. 이후에 법률적으로 학대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제 형사 사건으로의 입건 그리고 이제 피해 아동 보호 조치, 예를 들면 뭐 임시 분리라든지 상담 치료, 보호 시설 위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 기록이나 조사 결과는요.
이후에 이 친오빠가 이혼이나 양육권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의 좀 부적절한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데 강력한 자료가 되니까 모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 다음 사연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동학대가 있었다면 이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건 뭐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빨리 말씀드리면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이혼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중대한 유책사유에 해당하고요. 특히 애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법원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 사유로 명백하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네. 단순히 부정행위만 있는 것보다는 아동학대 이슈가 있다면 이혼 절차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략한 설명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메일 사연 만나보시죠. 며칠 전 회식이 있었는데요. 회사 대표님 친구와 우연히 만나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분이 제 옆자리에 앉았고요. 회식 자리가 무르익으면서 하나 둘 취했는데 대표님 친구분이 갑자기 저에게 어깨 동무를 하더라고요. 제가 팔을 뺐는데 왜 그러냐면서 제 옆구리를 잡고 강하게 당겼습니다. 제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허벅지 위에 손도 올려놨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일어났고 그 상황을 본 동료들이 화를 내며 항의를 해줘서 어색하게 회식 자리가 끝났습니다. 너무 치욕스러워서 여자 선배 품에 안겨 엉엉 울었네요. 다음날 회사에 갔더니 대표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걔가 예전부터 원래 좀 그랬다. 버릇 고친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런다. 대신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회식 자리에 있었던 동료들은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일이 커지는 것도 두렵고 상대가 대표의 친구라는 점도 걱정입니다. 게다가 제 친구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다가 상대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서 자꾸 고민하게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충분히 성추행이라고 보여지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뭐 저도 네. 당연히 이견이 없고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네. 뭐 횟수도 한 번도 아니고요. 이 수의 정도도 명백하게 성추행으로 보입니다. 네, 이 동료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상황 목격하고 항의까지 했거든요. 이게 사실 이 목격자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목격자분들의 진술이 또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당연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요, 사실 이 억울한 피의자들의 입장에서도 자주 하는 말인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그게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유죄의 증거로 강하게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피해자 진술과 더불어서 목격자의 진술까지 있다? 그러면 사실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추행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강제추행 같은데 강제추행은 이제 보통 좀 처벌 수위가 좀 높은 편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지금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이게 사회적 분위기가 네. 점점 더 무겁게 처벌하고 네.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네, 처벌 수위가 많이 강해졌습니다. 네, 과거보다는 좀 강해졌다는 부분 좀 안내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법률적인 이슈가 있으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구분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처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담자님께서도 고소를 더 망설이는 것 같은데 이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상담자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좀 우려를 표현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네. 이제 가해자의 처벌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그 회사 대표님의 발언 있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예전부터 그런 버릇이 있었다. 즉 이런 사람은 그런 뭔가 습벽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습벽이 그런 있었다. 점들을 좀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한번 훅 뭐 만지고 추행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 상담자분이 심지어 저항하고 거부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 거부를 이겨내고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뭐 흔히 생각하는 지하철에서의 기습적인 네네. 추행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이런 점들을 단순히 조사 때 자세히 진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목격자, 동료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엄벌 탄원서를 강하게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표가 사실 이제 뭐 상담자에게 대신 사과를 했지만 사실 이러한 습벽이 있었다. 이 부분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신고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 성추행을 당하고도 이게 일이 커질까봐 두려워가지고 혹은 뭐 주변 시선이나 2차 피해 이런 것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요. 지금 주저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가해자는 멀쩡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추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절대 아니고요. 부끄러워할 일도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용기 내셔서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가 두렵다면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변 동료, 전문 변호사, 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 센터 같은 전문 기관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오정석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